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영양제가 몇 개나 되세요? 비타민C 한 알, 칼슘 한 알, 오메가3 한 알, 은행잎 추출물 한 알, 그리고 종합 비타민까지. 손바닥 가득 놓고 한꺼번에 꿀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건강 챙기시려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평균 3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매일 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이 때로는 우리 몸에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이 온다는 거 아시죠? 영양제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는 농축된 성분이거든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훌쩍 넘어서는 고농도 성분들이 매일매일 쌓이면 그게 바로 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영양제를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그 영양제 때문에 심장마비가 오거나 간이 망가지거나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을 봤습니다. 이건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드시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고용량 항산화제. 이거 암 예방에 좋다고들 많이 드시죠? 두 번째, 칼슘 보충제. 뼈 건강 위해서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 치매 예방,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광고하잖아요? 네 번째, 단백질 파우더. 요즘 근육 만들려고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 이건 뭐 거의 국민 영양제죠? 이 5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나 가벼운 부작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암 발생률 증가, 간 손상, 신부전. 이런 치명적인 결과들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영양제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아니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려는 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꼭 받으세요. 검사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UAC, RUACR 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와도 이 소변 검사를 하면 아주 초기 신장 손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백뇨가 보이면 고용량 단백질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에 치명타가 됩니다.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검사, 즉 CAC 스코어를 받으세요. CT. 촬영으로 내 심장 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점수로 나옵니다. 0점이면 깨끗한 거고 100점 넘어가면 위험 신호, 400점 넘으면 심장마비 고위 험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칼슘제를 몇 년째 드시고 계시다면 이 검사로 내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과 영양제의 위험한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티아지드계 이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인다파마이드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약들입니다. 이 약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동시에 칼슘은 배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약 드시면서 칼슘 보충제까지 드시면 칼슘이 몸에 과하게 쌓입니다. 고칼슘 혈증이 생기고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약 봉지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계열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칼슘제는 끊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연구 결과와 통계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량 항산화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이거 암 예방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나 과거에 피우셨던 분들, 폐 건강 걱정돼서 베타카로틴 드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핀란드에서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ATBC 연구라고 하는데요. 흡연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인 그룹과 안 먹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방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암이 더 생긴 거죠. 비타민 E는 어떨까요? 2005년에 발표된 호프 연구를 보시면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고용량 비타민 E를 먹였더니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심부전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심장 건강 지키려고 드셨는데 심부전이 올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 위해서 칼슘은 필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칼슘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충제로 먹는 고용량 칼슘입니다. 2008년 뉴질랜드에서 나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비타민 D 없이 단독으로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 위험이 27%에서 31%까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은 골다공증 예방한답시고 칼슘제를 하루 3번 꼬박꼬박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관상동맥 조영수를 찍어보니 혈관이 석회화로 꽉 막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좋아진다, 치매 예방된다, 혈액순환 좋아진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2008년에 발표된 잼 연구를 보시면 3,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나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출혈 위험입니다. 은행잎은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이 은행잎까지 같이 드시면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같은 치명적인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은행잎 추출물 드시다가 칫솔질만 했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근육 만들려고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에서 시판되는 단백질 파우더 제품들을 검사했더니 특히 식물성 단백질 제품에서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이 안전 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됐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우리 몸에 쌓이면 신장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고용량 단백질을 계속 드시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신장내과에 투석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단백질 파우더 과다 복용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입니다. 이건 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다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종합 비타민의 가장 큰 문제는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의 축적입니다. 비타민 A는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 쌓입니다. 계속 쌓이면 비타민 A 과다증이 생기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하면 간 손상까지 옵니다. 또 하나, 철분 문제입니다. 유전성 혈색소증이라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철분을 과다하게 흡수하는 체질인데 자기도 모르고 철분이 든 종합 비타민을 매일 드시면 과잉 철분이 간, 심장, 췌장에 쌓여서 간경변, 심부전,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30년 동안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을 드셨는데 알고 보니 유전성 혈색 소증이셨고 결국 간경변으로 이식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영양제들은 각각 따로따로도 위험한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위험이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이 아닙니다. 전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뇌를, 간을,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좋다던 영양제가 독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몸에 좋다던 것들이 독이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부터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칼슘 보충제부터 볼까요? 칼슘은 분명히 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과 알약으로 먹는 칼슘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먹으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우유 한 잔 마시면 칼슘이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칼슘 보충제는 어떻습니까? 한 알에 500mg, 1000mg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볼러스 이펙트, 그러니까 일시적 과부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갑자기 쏟아진 칼슘은 뼈가 흡수할 수 있는 속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럼 남은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혈관으로 갑니다.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관상동맥 석회화입니다. 여러분, 석회가 뭔지 아시죠?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우리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막히고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럼 단백질 파우더는 왜 신장을 망가뜨릴까요? 우리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신장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의학 용어로 과역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과로하는 겁니다. 원래 하루에 100리터 걸으면 되는데 200리터를 거르게 만드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신장이 이미 살짝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고용량 단백질까지 들어오면 신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신장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만성 심부전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어떻습니까? 은행잎에는 징코톡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징코톡신이 뭘 하느냐? 우리 뇌에서 비타민 B6이 일하는 걸 방해합니다. 비타민 B6은 가바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가바가 뭐냐? 우리 뇌를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과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 징코톡신이 비타민 B6을 방해하면 가바가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겁니다. 그럼 뇌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발작, 그러니까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간질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 드시면 안 됩니다. 발작 역치를 낮춰서 경련이 더 쉽게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행잎이 피를 묽게 만드는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잎 성분이 혈소판이 뭉치는 걸 방해합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지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출혈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이제 종합 비타민 얘기를 해볼까요?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과하게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비타민C 같은 게 그렇죠.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는 다릅니다. 이건 소변으로 안 빠집니다. 간에 쌓입니다. 여러분 저금통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하나씩 넣으면 계속 쌓이잖아요. 비타민 A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종합 비타민 드시면 비타민 A가 간에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비타민 A, 과다증이 생기면서 간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하면 간경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성 혈색소증이라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 체질을 가진 분들은 철분 흡수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사람은 먹은 철분의 10%만 흡수하는데 이분들은 30%, 40%를 흡수합니다. 그럼 철분이 과하게 쌓입니다. 간에도, 심장에도, 췌장에도 쌓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녹이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가짜 신호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베타카로틴을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노래지면 여러분 뭐 떠올리세요? 황달 아닙니까? 간이 나빠졌나 걱정하시죠? 그런데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의 흰자위를 보세요. 황달은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합니다. 그런데 카로틴 혈증은 흰자위는 하얗고 손바닥이나 코끝만 노랗게 됩니다. 이건 무해합니다. 베타카로틴 끊으면 금방 돌아옵니다. 또 하나, 고용량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드시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개질 수 있습니다. 이걸 나이아신 홍조라고 합니다. 이건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는 반응이고 몇 시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나이아신 홍조는 얼굴만 빨개지고 숨은 괜찮습니다. 알레르기는 숨이 차고 목이 붓고 두드러기가 온몸에 퍼집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즉시 119 불러야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좋다던 영양제가 독이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부터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려는 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꼭 받으세요. 검사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UACR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와도 이 소변 검사를 하면 아주 초기 신장 손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백뇨가 보이면 고용량 단백질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에 치명타가 됩니다.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검사, 즉 CAC 스코어를 받으세요. CT 촬영으로 내 심장 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점수로 나옵니다. 0점이면 깨끗한 거고 100점 넘어가면 위험 신호, 400점 넘으면 심장마비 고위험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칼슘제를 몇 년째 드시고 계시다면 이 검사로 내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과 영양제의 위험한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티아지드계 이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인다파마이드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약들입니다. 이 약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동시에 칼슘은 배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약 드시면서 칼슘 보충제까지 드시면 칼슘이 몸에 과하게 쌓입니다. 고칼슘 혈증이 생기고 신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약 봉지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계열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칼슘제는 끊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출혈 연합군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고용량 제품, 마늘 추출물, 비타민 E. 이것들은 전부 피를 묽게 만듭니다. 하나만 드셔도 출혈 위험이 있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드시면 위험이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혈전제까지 처방받아 드신다면 뇌출혈, 위장관 출혈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당장 드시는 영양제와 약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안전한 복용 원칙을 지키세요.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꼭 필요한 것만 드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800에서 1000IU면 충분합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까지 합쳐서 하루 1000에서 1200mg을 넘지 마세요. 단백질은 본인 체중일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이면 됩니다. 60kg이시면 하루 50에서 60g입니다. 이건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신장병이 있으시면 영양제 하나 추가하는 것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하면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칼슘이 필요하시면 우유, 요거트, 치즈, 멸치, 두부 드세요. 단백질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콩으로 충분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로 드세요.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토마토에는 자연 상태의 항산화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보충제처럼 과도하게 농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은행잎이나 고용량 항산화제 같은 건 아예 끊으세요. 효과도 없고 위험만 있습니다. 차라리 매일 30분씩 걷는 게 100배 낫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현재 영양제 5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 오늘 바로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체크하세요. 이게 정말 필수인가, 의사가 처방한 건가, 아니면 그냥 좋다고 해서 사 먹는 건가. 필수 아닌 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특히 중복되는 성분을 확인하세요. 종합 비타민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따로 칼슘제도 드시고 뼈 건강 제품에도 칼슘이 들어있으면 이게 중복입니다. 과다 복용입니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끊으세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6개월에 한 번씩만 받아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영양제부터 의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세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분 함량을 꼭 보세요. 하루 권장량의 몇 %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 넘는 제품은 피하세요. 여러분,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넘치게 먹으면 독입니다. 적게, 필요한 것만 안전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걸 채우는 겁니다. 넘치면 독입니다. 고용량 항산화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것들이 과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신부전, 간 손상.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검사 없는 영양제는 도박입니다. 내 몸 상태를 모르고 영양제를 드시는 건 눈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드시기 전에는 미세알부민뇨 검사로 신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칼슘제 드신다면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즉 CAC 검사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간과 신장이 괜찮은지 체크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의사와 상의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영양제 하나 추가하는 것도 끊는 것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약과 영양제의 상호작용, 중복 복용, 과다 복용,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선택을 하셔서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양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마법의 약도 아닙니다. 건강의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영양제는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보충하는 겁니다. 지금 드시는 영양제들 오늘 당장 점검해 보세요. 목록 만들고 중복 확인하고 과다 복용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주치의와 상담 약속 잡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걸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를 따지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매일 조금씩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응급실에서 만난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아침에 집 계단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다행히 손으로 난간을 잡고 계셔서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병원에 오시기까지 꼬박 이틀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분쯤 지나니까 다리가 다시 멀쩡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삐끗했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던 거죠. 그런데 이틀 뒤 또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그제야 가족분들이 억지로 모시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 직전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르는 상태였죠. 만약 그날 바로 오셨다면, 첫 증상 때 바로 오셨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자꾸 걸려 넘어지거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면 괜찮아져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다리 증상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 말입니다. 뇌경색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번째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환이고 한 번 발생하면 골든타임이 단 4시간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혈압 관리하고 혈당 조절하고 담배 끊는 것만으로도 뇌경색의 80%에서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 세계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 증상은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다리 증상이 뇌경색의 경고 신호인지. 둘째, 왜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게 뇌 때문인지.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뇌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있긴 했는데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어요. 여러분, 뇌경색 직전에 나타나는 일과성 허혈 발작, 그러니까 TIA를 겪은 환자 100명 중에 10명에서 20명이 90일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위험의 절반 정도가 단 48시간 안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마지막 경고를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금방 사라지니까요. 잠깐 이상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신호 중에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립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시다가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마치 다리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요. 또 다른 분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왼쪽 다리만 말을 안 듣더래요. 이게 중요한 게 양쪽 다리가 다 아픈 게 아니라 딱 한쪽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환자분들이 이걸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다. 소미불 위를 걷는 것 같다.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저림이 일반적인 저림과 다른 게 뭐냐면 자세를 바꿔도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다리 저리면 주무르거나 움직이면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주물러도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의학 용어로 조카수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 보면 신발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쪽 신발 앞굽만 유난히 많이 닳아 있거든요. 본인은 평소처럼 걷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한쪽 발끝이 계속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겁니다. 네 번째,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문턱도 아닌 평평한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발이 걸려요. 왜 이럴까요? 우리 뇌에는 눈을 감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자기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턱에도 발을 제대로 못 올리고 걸려 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다리 떨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떨려요. 근육이 피곤해서 떨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뇌에서 보내는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마치 잘못된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것처럼 다리가 움찔움찔거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몸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립니다. 다리 힘은 멀쩡한데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복도를 걸을 때 자꾸 벽에 부딪히거나 걸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요. 이건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증상이 몇 분에서 몇십 분 동안 나타났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TIA,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이건 폭풍 전야입니다. 본격적인 뇌경색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당장은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통했지만 곧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녁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10분 만에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주무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진짜 뇌경색이었어요. 만약 전날 저녁에 바로 응급실에 오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 7가지 신호는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다리 증상이 뇌 문제의 신호일까요? 다음에서 그 비밀을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까요? 도대체 왜 다리일까요? 왜 하필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심장에서 멀수록 혈액 공급이 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리 증상은 다리 자체에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뇌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과 감각은 뇌에서 통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신호가 뇌에서 출발해서 척수를 타고 내려가 다리 근육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반대로 발바닥이 뜨겁다거나 차갑다는 감각도 다리에서 출발해서 척수를 거쳐 뇌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뇌의 어느 부분이 다리를 담당할까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대뇌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ACA라고 부르죠. 이 혈관이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바로 다리의 운동과 감각을 조종하는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이 전대뇌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팔은 멀쩡하고 얼굴도 괜찮고 말도 잘하는데 유독 다리만 마비되는 겁니다. 신체 반대편 다리만요. 왜 반대편이냐고요? 우리 뇌는 교차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담당하고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전대뇌 동맥이 막히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꼭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리 힘이 빠진 건 다리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다리 근육은 멀쩡합니다. 문제는 뇌에서 다리로 가는 명령 신호가 끊긴 겁니다. 마치 리모컨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뇌라는 본체는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신호가 다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휘청거리고 중심을 못 잡는 증상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또 다른 부위 문제입니다. 바로 소뇌예요. 소뇌는 우리 뇌의 뒤쪽 아래에 위치한 부분인데 균형과 협응 운동을 담당합니다. 자전거 타기, 걷기, 물건 짚기 같은 복잡한 동작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소뇌의 역할이죠. 이 소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 자체는 힘이 있어요. 움직이라는 뇌 신호도 제대로 갑니다. 그런데 몸의 균형을 못 잡는 겁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걸 보행실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큰 핏덩어리가 날아와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이게 바로 시민성 뇌경색입니다. 심장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떨립니다. 그러면 심장 안에서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고여 있게 돼요. 고인 피는 어떻게 될까요? 굳어서 핏덩어리, 즉 혈전이 됩니다. 이 혈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서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중 어딘가에 딱 걸려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의 뇌경색 위험이 5배나 높은 이유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다리 저리고 힘 빠지는 게 다 뇌경색인가요? 허리 디스크나 다리 혈관 문제는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척추관 협착증을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굽히면 좁아진 척추관이 조금 넓어지면서 신경 압박이 줄어들거든요. 반면 뇌경색 증상은 자세를 바꿔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어떨까요?
이건 다리로 가는 혈관 자체가 좁아진 병입니다. 특징적인 게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걷다가 멈춰서 쉬어야 합니다. 쉬면 통증이 사라지죠. 의학 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은 이런 식으로 걷다 쉬다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건 다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멀어서도 아니고요. 문제는 뇌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아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행동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법은 딱 3단계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집에서 지금 바로 해보세요. 첫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이제 한쪽 다리로만 일어서 보세요. 왼쪽 다리로 일어섰다가 앉고, 오른쪽 다리로 일어섰다가 앉고, 둘 다 해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양쪽이 똑같이 힘들거나 똑같이 수월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은 쉽게 일어서지는데 다른 한쪽은 휘청거리거나 일어서기가 어렵다면 이건 신호입니다. 양쪽 다리 근력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 서보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편하게 옆구리에 붙이고 눈을 감습니다. 그 상태로 30초만 버텨보세요. 몸이 흔들리나요?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나요? 중심을 잡기 위해 발을 자꾸 옮기게 되나요? 정상이라면 눈을 감아도 30초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10초도 안 돼서 흔들리거나 눈을 뜨게 된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바닥에 일직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테이프를 붙여도 되고 마루바닥 선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 선을 따라 걸어보는 겁니다. 마치 외줄 타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선 위에 올려놓으면서 앞으로 걸어가세요. 어떤가요? 중간에 선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자꾸 한쪽으로 벗어나나요? 이 테스트는 손의 기능을 평가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입니다. 선을 따라 걷지 못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3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이 뭐냐고요? 여러분 목을 만져보세요. 목 양쪽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은 우리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목에 젤리를 바르고 초음파 기계를 대는 것뿐이에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검사로 뭘 알 수 있냐고요? 혈관 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혈전. 그러니까 핏덩어리가 혈관 벽에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 차원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한쪽 경동맥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언제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필요한 경우 시술까지 고려하게 됐죠. 만약 그 검사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심방세동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검사하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한근고제라는 약을 먹어야 하거든요. 이 약이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세 번째 단계, 생활습관을 바꾸세요.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습관입니다. 첫째, 혈압입니다. 목표는 130에 80 미만입니다. 이상적으로는 120에 80이 가장 좋고요. 집에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하루에 2번만 재면 됩니다. 혈압이 140에 90을 넘어가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식사 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목표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로 뛰거든요. 단 음식, 흰 쌀밥, 빵, 면 같은 거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해요. 이게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 줄이세요. 넷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이것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이 확 떨어집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의 속도예요. 숨이 차오르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세요. 일주일에 닷새,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다섯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경색 위험이 2배로 뜁니다. 끊는 순간부터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술은 적당히 마시세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술을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3단계가 전부입니다. 집에서 자가 진단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고 생활습관 바꾸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다리 증상은 다리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둘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예방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제가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혹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상 없으셨어요? 그러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사실 며칠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긴 했는데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다고요. 그 순간이 가장 안타까워요. 만약 그때 바로 오셨다면,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미리만 알면, 미리만 대비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셨어요. 10분 만에 괜찮아지셨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경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었고 심방세동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도 적극적으로 바꾸셨죠. 그게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3달에 한 번씩 진료실에서 뵙는데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때 바로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바로 온 게 그분의 뇌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들, 딸, 손주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다거나 휘청거린다거나 자꾸 넘어지시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자가 진단법 꼭 해보세요. 한쪽 다리로 일어서기, 눈 감고 제자리 서기, 일직선 걷기.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이상이 있으면 내일 바로 병원 예약하시고요. 혈압계 없으신 분들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3만 원, 4만 원이면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 재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오늘이 끊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버리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내일부터 30분씩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공원 한 바퀴, 뭐든 좋습니다. 숨이 살짝 찰 정도로, 땀이 조금 날 정도로 걸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더라고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다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웃는 것 모두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소중한 뇌를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 몇 번 가셨어요? 한 번? 두 번? 혹시 3번 이상 가신 분도 계시죠? 새벽 2시쯤 되면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 또 화장실이구나 싶어서 일어나는데 온몸이 청은망은이에요. 어두운 복도를 조심조심 걸어가서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이번엔 잠이 안 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4시쯤 되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험 혼자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옆집 할머니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분도, 교회에서 옆에 앉으신 집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친구들 만나도 졸립다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을 의학 용어로는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증상이죠. 의학적으로는 잠자는 동안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일어나면 야간뇨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나이 드시면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를 치료가 필요한 야간뇨로 봅니다. 그럼 이 야간뇨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까요?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야간뇨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지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겪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야간뇨를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야간뇨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물론이고 안전, 심지어 뇌 건강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 왜 여러분은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문제인지 방광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숨어 있는 건지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셋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해결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1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병원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집에서 꼭 해야 할 준비 작업과 생활 습관 개선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간뇨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나중에 제가 드릴 해결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야간뇨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다 같은 잠일까요? 아닙니다. 잠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어요. 특히 깊은 잠, 의학 용어로 서파수면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뇌가 정리되고 면역력이 충전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느라 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의학에서는 수면 분절이라고 합니다. 잠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밤 10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에 깨고 다시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또 깨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몸은 깊은 잠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8시간을 잤으니까 충분히 잔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깊은 잠을 거의 못 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합니다.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가 쌓입니다. 오전에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다가도 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청은망은입니다. 손주들 봐주다가도 정신이 멍해지고요.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신문 읽다가 같은 줄을 3번씩 읽게 되고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려는데 무슨 순서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실 때를 상상해 보세요. 주변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불 켜기 귀찮아서 그냥 어둠 속에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깬 상태입니까? 아니죠. 비몽사몽입니다. 눈은 떴는데 정신은 반쯤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제대로 못 보고 문턱도 헷갈리고 화장실 문 손잡이도 한 번에 못 잡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은 밤에 눈도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낙상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특히 고관절,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수술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몇 달 동안 제대로 못 걷고 그 기간 동안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욕창이 생기고 폐렴도 잘 걸립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를 보면 야간뇨는 노년층에서 낙상과 고관절 골절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이 넘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세 번째, 뇌 건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뇌는 언제 청소를 할까요? 바로 밤에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뇌 안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생긴 노폐물들, 독성 물질들을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씻어내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뇌에 쌓이면 치매를 일으키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를 보면 이 물질이 덩어리로 쌓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깊은 잠을 자면서 이걸 계속 청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뇨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이틀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몇 달, 몇 년,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쌓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생각 안 나고 아까 어디에 안경 뒀는지 기억 못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립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점점 심해지면 경도인지 장애가 되고 나중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짜증이 늘고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집니다. 원래 활발하시던 분들도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모임에도 안 나가시게 됩니다. 식욕도 떨어집니다. 피곤하니까 밥 먹기도 귀찮고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그러면 체력이 더 떨어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예민하니까 배우자나 자녀들과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보셨죠?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몇 번 더 가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면, 안전, 뇌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왜 밤에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괜찮다가 왜 유독 밤에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호르몬이 배신합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콩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소변 만드는 걸 좀 줄여라. 이렇게요.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이 바소프레신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콩팥이 소변을 적게 만들어요. 덕분에 우리가 밤새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밤에도 나처럼 바소프레신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야간 단뇨라고 부릅니다.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루 종일 만드는 소변의 3분의 1 이상이 밤에 만들어지면 야간 단뇨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방광이 늙어갑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이 좋아서 400에서 500cc 정도까지 소변을 담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고무풍선이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에서 300cc만 차도 방광이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화장실 가야 한다고요.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이 조이면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있는 호두만한 기관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게 커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죠.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갑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방광에 소변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걸 잔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또 마려운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낮에 부종이 밤에 소변이 됩니다. 이건 참 신기한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생길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 속 수분이 중력에 끌려서 아래로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리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게 부종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이 사라집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 수분이 심장으로, 콩팥으로 몰려갑니다. 콩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수분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콩팥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해야죠.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하체 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네 번째 이유, 가짜 신호입니다. 여러분, 비뇨기과 약을 먹어도 야간뇨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멎는 병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10초, 20초 숨이 멎었다가 다시 컥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간뇨와 무슨 상관일까요? 숨이 멎으면 흉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심장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착각을 합니다. 아, 지금 몸에 수분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ANP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콩팥에게 명령합니다. 소변 많이 만들어서 수분을 빼라고요. 결국 콩팥은 밤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생기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심한 코골이가 있으신가요? 낮에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신가요? 자고 나도 피곤하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야간뇨가 있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뇨기과가 아니라 수면 클리닉에 가셔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고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면 야간뇨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 이유, 약이 범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 중에 야간뇨를 일으키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이뇨제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약은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이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고혈압 약도 있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으로 다리 부종을 일으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번째 이유, 체액의 야간 이동을 악화시키는 거죠. 일부 항구울제, 리튬 같은 약도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으시면 지금 드시는 약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몬 문제, 방광노화, 체액, 이동,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약물입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저녁 바나나 1개가 어떻게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야간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저녁 바나나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1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또 변신을 합니다.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분비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안정됩니다. 과민해져 있던 방광 근육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첫째, 비타민 B6입니다. 이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돕는 보조 인부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천연 당분입니다.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인슐린이 나오면 트립토판이 다른 아미노산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뇌로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혈액과 뇌 사이에는 장벽이 있는데 트립토판이 이 장벽을 통과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셋째,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 두 미네랄을 천연 이완제라고 부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방광도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과민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마그네슘과 칼륨이 그것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이 바나나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밤 9시나 10시에 주무신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멜라토닌 효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역산하면 저녁 5시에서 6시가 딱 맞는 겁니다. 취침 직전에 먹으면 안 될까요? 안 좋습니다. 당분과 비타민 B6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 부담도 있고 바나나 속 수분 때문에 오히려 야간뇨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아몬드입니다. 5알에서 7알 정도를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근육 이완 효과를 높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궁합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데 사실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생각하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유 속에 다른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트립토판과 경쟁을 하거든요. 완전히 막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수박이나 배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저녁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바나나 말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일간 배뇨일지를 쓰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해요. 기록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변 본 시간, 소변량, 마신 음료의 종류와 양, 그리고 잠든 시간과 깬 시간, 소변량은 어떻게 재냐고요? 계량컵을 준비하세요. 화장실에서 컵에 받아서 눈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 기록이 있어야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야간 단뇨인지, 방광 용적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알 수 있거든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물을 아예 안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건 피하세요. 특히 커피, 녹차, 주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거든요. 셋째, 저녁 식사 때 염분을 줄이세요. 국물 요리를 드신다면 국물은 적게 드시고 짠 반찬도 피하세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염분은 삼투압 인뇨를 일으켜서 소변량 자체를 늘립니다. 넷째,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을 받치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부종이 미리 혈관으로 돌아갑니다. 그 수분을 잠들기 전에 소변으로 미리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만들어질 소변이 줄어듭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 부종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취침 직전에 꼭 소변을 보세요. 잠들기 바로 전에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금방 또 마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볼까요? 저녁 5시에서 6시에 바나나 1개, 아몬드 5알, 저녁 6시 이후 수분과 염분 제한, 취침 전 다리 거상, 그리고 잠들기 직전 배뇨, 이것만 지키셔도 야간뇨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분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야간뇨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밤에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는 호르몬 변화, 방광 노화, 체액 이동, 수면 무호흡증, 약물 등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셋째,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1개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지셨다면, 소변 볼 때 통증이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지리는 일이 생긴다면,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찬다면 이런 경우는 다른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심부전, 방광암, 전립선암 같은 심각한 병일 수도 있으니까요. 배뇨일지를 들고 비뇨기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수면 클리닉을 찾으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손주들도 예뻐 보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바나나 1개 사오시고 저녁 5시 반에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는 싱겁게 하시고 물은 조금만 드시고 자기 전에 다리 올리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화장실 한 번 다녀오고 주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